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의 공작실 시즌2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네, 섭외에 실패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시간이 너무 유동적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못할 뻔했는데 충청북도 음성에 가서 인재 영입을 하고 일단 시간이 비었을 때 찍자 이렇게 해서 찍고요. 왜 그러느냐, 오늘이 지금 찍는 날 기준으로 화요일이고 수요일 날 세종이랑 대전에 가서 하룻밤 자고요. 목요일 날 천안에 가서 그다음 충남 일정을 하루 종일 소화하고 밤늦게 올라와요. 근데 금요일 날도 일정이 빡빡하게 있어요. 그래서 따로 게스트를 섭외하는데 좀 실패했습니다. 지난번처럼 30분 전에 허승규 부대표 피식쇼 김민수 닮았다고 지금 댓글이 올라오는데, 제가 아까 지나가다가 허승규 부대표 때 그런 반응이 있던데? 라고 막 했더니 숏박스에 조진세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고, 그래서 그런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재밌는데 오랜만에 올라오다 보니까 아직 조회수가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들 봐주시고요. 의외로 재밌는 컨텐츠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의당에 대한 오해, 정책 얘기 조금 해볼 건데요. 먼저 제 얘기부터 좀 할게요. 제가 아이가 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인터넷에 하니까 나무 위키로 아빠를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얘기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가끔 들어보는데 누가 이렇게 열심히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리는 소문에는 우리 홍보팀에서 이거를 작업하는 선수가 있다는 소문까지 들었는데 제가 관여하진 않습니다. 나무위키의 김준호, 학력 경력은 제가 보니까 제가 법무법인 덕수 소속 구성원 변호사인데 거기서 긁어온 것 같아요. 긁어와가지고 대충은 맞는데 갈수록 없던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까지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대구 가서 이제 얘기 풀었던 걸 보시고 이제 올려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유치원을 중퇴하고 초등학교 입학은 미국에서 했는데 이제 미국 가가지고 한 2년 살다가 돌아와서 서울 용산에 초등학교에 반년 다니다가 아버님이 공무원이셔가지고 대구로 가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다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대구 뉴스민 천영길 대표가 저보고 자꾸 수성을 출마하라고 저한테 압박을 이제 넣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제가 수성을 출마하기엔 아직 좀 몸의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나름 추억이 많은 곳이고 아직도 그쪽에 친인척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수성동 성당에서 수성 1가 쪽이거든요. 수성구 중에 교육특구는 아시다시피 이제 황금동, 만촌동 쪽이고요. 수성구에서는 조금 약간 외곽, 지금은 되게 또 좋은 지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영성체, 그것도 거기서 받고 이제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서 외고를 나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랬죠. 공무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할 수 없다. 상문고등학교에 위장 전입을 할 수 없으니 넌 외고를 가야 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에는 외고가 없었습니다. 경북 외고가 구미에 있는데 거기에 아마 80년생부터 입학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2학년 위여가지고 빠른 친구여서 외고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가야 된다고 해서 원서를 썼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전에 외고 내부 입시 비리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해만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1.4대 1? 네, 굉장히 낮은 경쟁률을 뚫고 이제 입학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와서 서업과를 다녀가지고 대학 서서문학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고의 창립 이념에 부합하는 인재였다. 그죠? 서업과를 갔다가 서서문학과를 갔으니까. 근데 법학은 왜 이제 복수 전공을 했냐? 사실은 이제 집에서는 고시 공부를 하라고 하셨고, 이거 우리 엄마가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학생 운동을 더 하려고 이제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가서 학사 경구를 추가로 맡고 하여튼 학교 생활을 좀 디디하게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학생 운동을 막 하니까 그런 거죠. 이제 도피진학으로 이제 대학원에 가서 노동법을 전공해서 좀 기여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으나 대학원 총학생회를 열심히 합니다. 대학원 총학생회를 너무 열심히 하고, 그 중앙대 사회학과에 백승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낸 책 중에 이제 자본주의 역사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앞에 서문에 보면 이 강의는 고대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후에 대학원생 누구가 이걸 다 클로바처럼 인간 클로바로 이제 타이핑을 다 해가지고 드린 다음에 그걸 다시 리라이팅해서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은 박사를 받고 교수가 됐습니다. 저만 연구자의 그 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 문제 해결하고 있다 로스쿨을 간 건데, 네가 이제 로스쿨 왜 갔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있는데
뭔가 전문가가 돼서 사회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연구자가 되기에는 조금 똑똑하지 못하고 활동가가 되기에는 헌신성이 부족해서 뭔가 그 묘한 어느 중간선을 찾아서 나와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 공익 변호사를 한 7, 8년 하다가 법무법인 화우라고 이제 우리나라 6번째로 큰 대형 로펌인데 거기서 공익 변호사를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만 해도 대형 로펌 공익 변호사는 전국에 10명이 안 돼요. 한 자리 숫자. 그래서 이제 연봉도 좀 다른데 저 빼고는 다 억대 연봉. 변호사가 그때 뭐 한 200 몇십 명 있으면 그 법인에 저 빼고는 다 억대 연봉. 근데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았죠. 예. 근데 그리고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소록도에 있는 한센인 사건 같은 거 한다든가 성남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관련돼서 법률 상담을 한다든가 용산이나 서울역에 있는 동자동 사랑방 이런 데 가서 홈리스 관련 법률 구조 활동을 하죠. 그렇게 한 3년 반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연봉을 더 깎고 민변 상금 변호사로 이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검찰개혁, 정치개혁, 개헌 뭐 이런 것들 활동을 하면서 또 한 3년 넘게 일을 하다가 2020년부터 이제 개업 변호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방송도 조금씩 본격적으로 2020년 4월 총선 특수를 노리고 이제 딱 그때 시작을 했는데 4년 뒤에 지금 이제 딱 방송에 물이 올라야 할 때 비대위원장을 해가지고 여기 중간에 주한 EU 대표부 CSO 앰버서더라는 되게 이제 기기묘묘한 게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CSO가 Civil Society Organization 뭐 이런 시민사회라는 뜻이에요. 시민사회라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주한 EU 대표부에서 2018년도에 코로나 전이죠. 한국의 활동가 한 10명 정도를 초대를 합니다. EU가 있는 브뤼셀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거기에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 다 만나고 그 다음에 EU에서 하는 시민사회 포럼에 참석도 하고 뭐 조그만 발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때 뭔가 이렇게 작은 상장 같은 걸 주더니 보다 보니까 앰베서더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또 외고 나온 사람으로서 외교관의 꿈이 잠시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앰버서더 이거 그래서 그냥 있어 보이니까 적어놨는데 이게 나무 위키까지 와가지고 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EU 레벨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봤는데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동유럽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문제 얘기 많이 하시고 이태리나 이쪽에서 오신 분들은 중동에서 오는 난민 문제 관련해서 얘기 많이 하시고 그다음 뭐 퓨처스 포 프라이데이 같은 뭐 이제 기후 운동 얘기들 그다음 뭐 각종 불평등과 관련 얘기들, 뭐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에 관한 이야기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는 어지간히 되게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생각을 많이 했고 다만 성소수자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히 이제 EU가 우리보다 훨씬 거기는 이제 총리도 많잖아요 각국에 그런 문제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국도 이제는 꽤 레벨이 이제 올라왔고 할 게 많겠다라고 생각을 2018년에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게 다시 퇴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스포츠 광이다. 요게 약간 조금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어릴 때는 하루에 스포츠 신문 3개씩도 사보고 막 그런 시절도 있긴 했었는데 사실 지금 잘 경기를 보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야구, 축구보다 그나마 좀 봤던 게 NBA를 좀 봤는데 NBA도 코로나 이후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보통은 올스타전 챙겨보고 플레이오프 때만 보는 그런 라이트한 그런 거였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거조차 못 보고 있습니다. 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선수 얘기도 다 옛날 선수 얘기하고 야구장도 프로야구 보러 간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딱 가서 그때 그 당시 두산 팬이었는데 갔다가 그 한국 시리즈에서 김광현이 너무 잘 던져서 김광현 팬으로 전향하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진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김성근 감독님을 사랑합니다.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약간 하여튼 옛날부터 뭔가 좀 짠했어요. 태평양 돌핀스 시절이나
쌍방울 레이더스 시절이나.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대구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그때는 라이온즈 경기를 많이 중계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별 생각이 있습니까? 근데 그 뭐 그냥 뭐 삼성 많이 보니까 삼성 조금 응원하는데, 난 서울에서 왔으니까 뭐 두산도. 근데 오비는 그때 꼴찌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비는 막 별로 이렇게 응원을 못 하고 있다가, 근데 한국 시리즈 가면 해태나 LG한테 4대 0으로 질 때가 몇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LG랑 해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래서 언제는 해태를 꺾을 수 있다면 어떤 팀이든 좋다. 그래서 빙그레를 응원하기도 하고, 뭐 롯데 염종석을 응원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야구 한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계속 열심히 업데이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중간에 좀 나쁜 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당원들이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진이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작년에 사진사가 저희 회사 변호사들 한꺼번에 단체 촬영할 때 한 거라서 올라온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요. 슬픈 게 있다면 이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제가 이게 2020년 가을부터 하고 있는데 매 학기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1학기마다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비대위원장 2월 초에 끝날 줄 알고 이제 이번 학기도 강의를 할 줄 알았는데 개강했잖아요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대표가 되면서 연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 학기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말씀드렸고, 이게 1년마다 갱신하거든요. 근데 강의를 안 한 저를 갱신을 과연 해줄 것인가. 그래서 올여름 이것도 잘리는 거 아니야? 녹색정의당 정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세요. 옛날부터 뭐 무상급식, 뭐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후에 한 방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거기서 노동이 사라졌다. 노동이 사라졌다고 하면 저희가 노란봉투법, 뭐 중대재해처벌법 다 통과시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정책을 지금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녹색정의당 중점 정책도 홈페이지 가면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보면 뭐 녹색 공공주거시대, 모든 시민을 위한 차별금지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탈석탄 탈핵, 1만원 기후패스 무상교통, 그 다음 뭐 정치개혁, 의사수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전면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과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섭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법, 뭐 그 다음에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대응,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역 소멸 관련해서는 뭐 지방대 무상교육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정책위 의장님 일주일에 한 2번씩 소통관 가서 막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혀 기사가 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나겠어요. 뭐 이낙연 탈당, 뭐 임종석 탈당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것만 계속 기사 나잖아요. 누구 컷오프 뭐 이런 거 나다 보니까 정책이 좀 부각되기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고, 다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변별력을 되게 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무상교통도 저희도 막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나 뭐 이재명 대표도 다 이걸 따라오게 하니까 전부 패스트 팔로워가 되니까 정책들이 조금씩 비슷해지고, 정책이 비슷해지면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이제 큰 당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은 여당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또 질문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너희는 그럼 뭐 계속 6석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바꿔서 6석 가지고 어떻게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를 저희가 통과시킬 수 있었겠냐. 그리고 초지일관하게 어떤 의제를 잡고 물면 사실은 다 되게 돼 있다. 그게 사실 지난 20년 동안의 진보정당 역사 아니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뭘 던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 공약이나 내면 될 것 같지만 진보정당도 늘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정책과 공약을 좀 만듭니다. 당대표,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저 이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좀 막혀 있는 게 있습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논란이 되는 정책들이 3가지가 있는데 아직 제대로 발표된 적도 없고 어쩌면 발표 못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유튜브니까 제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그 얘기 3가지만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력 존엄사 문제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오늘이 지금 며칠이죠? 3월 5일? 3월 8일에 저희가 토론회를 하는데요. 조력 존엄사에 관한 토론회를 하는데, 이 토론회에서는 찬성 패널, 반대 패널 양쪽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조력 존엄사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그 정도 수준에서 정강 정책에 이제 넣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누구는 바랄 수도 있고 누구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적극적 안락사인 거죠. 내가 이제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할 때 특별한 엄격한 요건을 거쳐가지고 허용된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건데, 사실은 뭐 네덜란드 전 총리가 얼마 전에 부부 동반 안락사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90세가 넘으셨고 70년 동안 같이 산 부인과 같이 이제 안락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그런 커플이 뭐 1년에 한 20커플? 뭐 이 정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건 아니고, 그 유명한 영화 감독 고다르도 몇 년 전에 아마 조력사를 통해서 세상과 이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한국에도 1년에 몇 명씩 스위스 같은 데 가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재무적 여유가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좀 따라가려고 하면 자살 방조죄가 돼서 최근에 어떤 말기암 환자가 그걸 가려고 하다 못 가고 우리나라의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좋은 것만 있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사회가, 가족이 노인의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고려장 입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러한 근미래를 그린 플랜 75라는 일본 영화가 최근에 개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왜 이거를 던졌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 조모님이 한 7, 8년간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외조모님도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직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걸 볶는 게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다른 방법도 없고, 저희 할머니는 대구에 계셨는데 가족들은 서울에 있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당시에 다 일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돌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방법은 없는데 저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보면 이런 대화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도 6가지 엄격한 요건이 있으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이전부터 그런 의사를 본인이 분명하게 밝혔고 나이적으로도 한 90이 넘었을 때부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식으로 처음에,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제한적인 요건을 가지고 발표를, 정책을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찬성한대요. 근데 선거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너희는 뭐 하는 거냐, 너희는 인륜을 배반한 애들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진보 정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사회의 금기를 건드리는데 겁을 내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이게 되게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저희 부모님은 저 오해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좀 봤을 때 이거는 내가 옳다라고 강변할 문제가 아니라 이 토론을 되게 많이 정치권에서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도 이거 하나 발의를 하긴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크게 대화는 되지 않았고, 의료계에서도 되게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그 직업적 윤리가 이제 이것은 박탈당하는 것이다. 지금도 치료받다가 돌아가시는 환자를 보면 번아웃이 오는 보건의료 인력들이 되게 많은데, 이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뭐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 좀 어떻게 되면 완화하는 치료를 할 거냐를 좀 포인트를 둬야지 바로 이제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저만 너무 생각했나 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요 얘기가 이런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누가 뭐 탈당했니, 뭐 누구랑 합당했니, 이런 얘기 말고 차라리 이런 토론을 좀 하고, 이런 걸 입법을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관련해서 토론하는 그런 총선이 되겠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어서 그게 첫 번째 제가 지금 얘기하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정책 얘기하고 싶은 거는 로스쿨 얘기입니다. 제가 로스쿨 나왔잖아요. 그래서 로스쿨과 관련해서 늘 논란이 많아서 이 문제 어떻게 개혁해야 되냐, 그리고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로스쿨을 나왔을 때 로스쿨 제도는 뭐가 맞냐, 예를 들면 사법시험으로 돌아가자, 여전히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일본처럼 이중 체계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스쿨은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비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전부 교육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 인력 양성 정책이 아니라 이제 교육 정책처럼 입시 정책으로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로스쿨 생기기 전에 저는 로스쿨 관련해 가지고 약간 반반이었어요. 뭐 제가 뭐 그때는 입학할 줄 몰랐으니까 로스쿨 막 논의했을 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냥 그 당시에 사법연수원이 1000명을 뽑았으니까 사법시험 합격 인원을 그냥 1500명으로 늘리면 안 돼? 예를 들면 2000명으로 늘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특별히 그런 게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정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학교육이 전부 황폐화가 되고 좀 교과과정을 올바로 해가지고 수시 학종 중심으로 교육을 통한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마지막에는 경쟁의 압착이 좀 생기다 보니까 합격률 몇 명 뽑을 거냐 이런 이제 논란으로 가고, 지금은 이제 50% 정도의 합격률로 해서 되게 치열한 입시 경쟁이 된 데다가 코로나 이후에 문송 사태가 더 심화되면서 사실 중간에 인기가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리트라고 하는 시험이 한 처음에 10,000명 넘게 지원하다가 중간에 한 8,000~9,000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작년인가 17,000명이 리트 시험을 봤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문과면 뭐 한 번씩 그냥 시험을 보는 그런 정도로 바뀌어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도 개혁 자체에 관한 논의는 많이들 좀 실종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육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비싸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 비하면 싸죠. 하버드 로스쿨 가려면 1년에 한 7만 불 내야 될걸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싼 학교가 1년에 2천만 원 정도 될 테니까 3년이면 6천만 원인데 미국 로스쿨 가려면 이제 1년에 6~7천만 원을 내야 되니까 공부 잘한다고 하버드 로스쿨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좀 많이 알려졌다시피 진짜로 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이제 그 별도의 트랙과 장학금 제도는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법시험 제도랑 비교해 보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도전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로스쿨에서는 오히려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역설이 생기고, 중산층 정도의 조금에서 약간의 비용적 부담이 좀 더 커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일반 대학원이랑 비교를 하면 국립대는 그래도 등록금이 비슷한 수준이니까 사립대 로스쿨을 다닐 때 비용이 좀 더 부담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는 아무런 신용이나 뭐 마이너스 대출이나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한 반면에 이제 이건 이제 학생이니까 뭐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대출이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있겠죠. 당연히 생활비 마이너스 마통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한편으로 보면 MBA는 비싼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왜 로스쿨만 가지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한국 사회의 퍼블릭 섹터, 공적인 것들과 관련된 감각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분은 조금 더 국가 비용 부담을 좀 늘려서라도, 왜냐면 사실 대학 입장에서는 그게 적자 사업부예요. 상징 자본만 있을 뿐 학생 수 대비 교수 숫자를 더 많이 맞춰야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적자 사업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고등교육과 관련된 교부금을 좀 늘리고 학생들의 어떤 학비 경감 부분을 분명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그러면 로스쿨 문제가 해결되냐라고 생각되진 않거든요. 합격률을 올려야 되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수생을 남발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논쟁은 많은데 예를 들면 자격시험이 어떻게 합격률이 50%냐 70% 80%는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변호사 시험은 보통 합격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게 자격시험이라고 해서 합격률이 꼭 70% 80% 돼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절대평가가 아니라 적당히 숫자에 따라서 올해는 몇 명 정도 합격시켜야지, 그리고 50%를 밑으로 떨어뜨리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겠지 라고 하는 통계 속에서 시험 문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는데 오히려 이제 합격이 더 어렵게 되는 그 약간 과잉 입시 수험이 좀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상대적으로 적게 뽑는 자격증 시험에서 이렇게
들고 남이 많았던 자격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노무사. 절대평가인데 막 몇 명 뽑는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애 80명 뽑고 어떤 애 200명 뽑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최소 합격 정원제라는 걸 만들어서 제도 변경을 했거든요.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는 부분 합격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인위적으로 법무부에서 이 정원을 조절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면 부분 합격제 같은 걸 도입하는 건 어떠냐.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이 합격자 정원을 이제 통제하는 이 부분에 대한변협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응시 횟수가 5번으로 제한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약간 위헌이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물론 이제 꼭 5번 만에 끝낼 수 있는데 7번, 8번, 9번 시험 봐가지고 법조인이 나와서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중간에 투병을 해도, 그리고 뭐 임신을 해도 뭐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중간에 시험 횟수가 계속 차감이 되는 불합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횟수 제한 문제가 풀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는 우리 당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는 쟁점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입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로스쿨을 합격을 할 때 입시의 투명성 문제가 늘 좀 물음표가 뜨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초반에는 법조인인 아버님의 영향을 따라 이런 자기소개서를 쓴다든가, 뭐 아니면 인턴 증명서 같은 거 위조하다가 지금 조국 전 장관도 그거 가지고 기소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막 있었으니까 갈수록 이 부분이 이제 블라인드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초기와 달리 입시 경쟁이 되게 세지니까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해도 너무 나이가 많으면 차별받는 조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요, 사실은 한 번도 사법시험 합격자를 내지 못한 학교들, 학부 기준으로 많은 학교에서 새롭게 변호사 합격조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때문에 예를 들면 체육선수 출신, 미대 출신, 음대 출신, 이런 다양한 전공의 분들이 또 변호사가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아까 나이나 학교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 징계를 받은 학교도 있었어요. 한양대학교처럼. 기사가 다 난 거니까 비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금 쟁점적인데, 저도 정량적인 것만 가지고 입시 사정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나이가 많거나 학부가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공대를 갔어. 학점이 2점대야.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내가 정말 전공을 잘못 정한 거지. 그래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공대 학점이 문제가 된다. 이것 때문에 로스쿨을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사태는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러면 그 리트라고 하는 법학 적성 시험, 이 성적 100%로 로스쿨 정원에 국립대에서 한 30% 정도는 그 정원으로 뽑는, 그 정도 쿼터를 정도를 두는 정도의 정책 실험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은요, 사실은 그래요. 소위 지방대 출신에서 서울대 로스쿨 간 숫자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거기서 카이스트 빼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의대생 빼면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그 학교 출신들이 지원자가 적거나 리트 점수가 좀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아예 시작부터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제 이제는 후배들 중에서도 로스쿨 교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어서 의견은 다 달라요. 어느 정도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학생을 뽑으면 변호사 시험을 잘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들만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게 있어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균등의 문제에 있어서 정성적 평가를 들어가는 측면이 오히려 뜻하지 않는 차별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도 막 정시 한방주 이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대 나왔다가 이건 정말 전공 바꿔서 다른 거 하려고 하는데 공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왜 변호사가 돼야 돼요? 그럴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리트 100%로 로스쿨 전부 입시를 개혁하자는 게 아니라 한 30% 정도를 강제하는 방안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찬성 반대가 우리 당에서도 나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총선을 만들고 싶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로스쿨 입시 개혁이다.
의대는 이제 의전원이 거의 없어져가지고 별로 이제 할 얘기가 없고 로스쿨 입시 부분에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우 당대표가 원하는 논란 있는 세 번째 정책은요, 늘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적이 되게 많았던 현금 축소 사회로 가는 겁니다. 5만 원권 폐지하고 현금을 축소하자. 그러면 이게 이제 되게 이제 다양한 논쟁이 있는데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아요. 캐시레스 사회, 그러니까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나라도 뭐하러 이제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예, 그죠? 페이로 다 하고 한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제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점은 뭐냐? 블랙마켓이 사라집니다. 블랙마켓이 사라지면 증세 없는 증세가 가능해져죠. 예, 뭐 현금 소득으로 빼두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현금을 통한 뇌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뇌물을 현금으로 줄 수 없어요. 물론 네, 그렇습니다. 상품권으로 줄 수도 있고요, 가방과 그림이나 뭐 코인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가보면 심지어 조합장 선거, 군 단위에서의 기초자치단체 선거 이런 데서 여전히 금권 선거가 꽤 많다고 저는 보고를 듣고 있고요. 이런 데들은 좀 사라지게 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사실은 저는 현금 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연희동에 있는 전직 대통령 집 어디에 가야 현금이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집 자제분 얘기로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 돈을 다 이제 개워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불법 도박 해가지고 500억 모은 사람 5만 원치 이만큼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환수하게 되면 아마 불법 도박도 상당 부분 그렇게 돼서 좀 근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생겨날 수 있는 몇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사생활이 모두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국은 구걸하시는 분들도 다 페이로 이렇게 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사진 찍고. 근데 그렇게 되면 개인의 모든 동선과 모든 것들이 정부에 의해서 확인되거나 검찰이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는 무시무시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 폐지 사회가 아니라 현금 축소 사회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우리 당직자 같은 분들은 다 이제 현금 없어도 살아요. 그래도 이제 현금이 필요할 때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죄 지은 게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개인의 민감 정보는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근데 프랑스 같은 데를 보면요,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1000유로 이상은 현금 결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액과 관련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그럼 어떻게 하면 규제할 수 있냐라고 하면 뭐 지금도 약간 있지만 한 사람이 한 달에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의 액수를 제한하는 거죠.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로 현금 인출을 제한하고 일단은 5만 원권은 폐지를 하고, 예. 그렇게 되면 뇌물이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사실 우리 지금 동전 없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북유럽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가려다가 노년계층의 디지털 전환이 좀 늦어지면서 이런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얘기 하세요. 갑자기 정전되면 어떡하냐, 데이터 센터가 고장나거나 불나면 어떡하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금을 완전 폐지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저도 뭐 그런 비판을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저소득층 중에서 다 이제 압류당하거나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으로만 부득이하게 생활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압류당하지 않는 그런 계좌를 좀 1인당 1명 정도씩은 보유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유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이너스 금리인 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차라리 현금으로 집에 갖고 있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1인 1통장 정도는, 1계좌 정도는 마이너스 금리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계좌를 인정해 준다라는 정도의 정책 대안이면 적절히 좀 이게 조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저는 이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화폐민주주의까지 넘어가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부정부패나 불법 근절을 위한 차원에서 처음에 고민을 했고, 민생적으로는 5만 원권을 폐지하면 아이들 용돈 줄 때 10,000원짜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녹색정의당의 정책은 아닙니다. 아직 조금 더 정책위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제가 뭐 얼마 전에 이런 얘기 가지고 우석진 교수님 있잖아요. 교수님이랑 이런 얘기도 해보고 학자분들이랑 경제학 박사님들이랑 이제 검토 중인 그냥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이런 게 좀 되면 조금 더 한국 사회 부패 수준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불로소득을 하거나 암흑경제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일정한 정책적 대안들을 통해서 현금으로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으신 분들에게 가질 수 있는 폐해나 이런 것들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 오지는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 있고 싫어하는 분 있을 수 있는데, 불법 도박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걸 되게 싫어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금권 선거는 확실히 근절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부정부패는 못 막을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비트코인으로 주고 뭘로 주고 뭐 상품권으로 주고,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 차원에서 뇌물이나 부정부패를 좀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현금보다 디올백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만 다수에게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분명하게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다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으세요. 당에 오래 계셨던 분들도.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주도 당인가 당원분들이랑 이제 뒤풀이를 하다가 오랫동안 단위 농협에서 간부로 근무하신 분이 아직도 지역의 농협 선거에서 그렇게 부정부패가 많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김준의 공작실 시즌2 에피소드 2는 갑자기 난데없는 정책 3가지 논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런 정책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총선을 준비할 거고요. 다음번에는 만약 혼자 하게 되면 최근에 그 다양한 정당들 난립하면서 도대체 정의당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급조된 시즌2 에피소드 2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조속한 시일에 에피소드 3 혹은 또는 다른 지금 제가 섭외하고 있는 셀럽들이 좀 있는데 빨리 좀 모셔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